자, 복습하는 기태 36강 이제 스텝 1의 1권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담화화법 작문인데 이 부분은요. 내용도 복잡하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346쪽에 발화, 담화 이런 것들은 개념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대화 상황에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이나 화법 같은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게 잘 쓰는 건데요. 대화 상황에 쓰이는 여러 지시 표현의 의미 같은 거, 역할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346쪽에 나와 있는 건 가볍게 보시고요. 발화의 이해에서요. 요것만 좀 확인하고 가죠. 그죠? 간접 발화 같은 경우에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라서 보통 이제 어떤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이 거부감이 없도록 완곡하게 표현할 때 이러한 간접 발화의 양식이 쓰이고요. 3번의 동작 언어에서는 용어 정도만 점검하죠. 그래서 반언어적인 표현, 언어 부수 표현,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 언어 외적 표현 이런 용어 정도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담화의 표현과 이해에 작용하는 요소 해가지고요. 요 표현은 좀 주의해서 알아두죠. 우리가 대용 표현이라고 했을 때 이그 저 같은 거 활용하는데 이게 실제 어떤 대화 상황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담화에서 언급된 말, 그죠? 그 다음에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들이에요. 한번 보면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라고 했을 때 이 그거라는 게 그죠? 실제 대화 상황에서 가리킬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 꽃이라는 뭡니까? 이 말,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능 국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가 화법 문제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고요. 화법에 의해서요. 말 그대로 이제 화법에 쓰이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경률 같은 거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349쪽에 있는 내용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350쪽 부분인데요. 대화의 원리에서 협력의 원리 같은 거 이거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같은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실제 대화 상황을 준 다음에 협력의 원리와 관련해서 어떤 것에 어긋나느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양의 경률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은 말 그대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그 다음에 질의 경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대화에서 그런 과장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아니고요. 질의 경률이라는 기준에서 객관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은요. 관련된 내용만을 말해야 한다는 거고요. 태도의 경률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라. 말 그대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손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출제를 할 때요. 대화 상황을 준 다음에 무엇을 지켰냐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요령의 경륜 한번 보시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부탁 같은 거 할 때 선택의 여지를 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요령의 경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륜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주로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용의 경륜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륜은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칭찬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륜이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이런 거죠. 일치점을 최대화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화의 전략에서 공감적인 듣기, 적극적인 듣기 이런 것들은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듣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고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말로 재진술하는 거. 문제화 됐을 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화법의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토론 나와 있죠. 토론은 이런 거예요. 핵심은 말 그대로 뭡니까?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서 설득하는 형태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요즘에는요. 토론의 형식을 묻고 이런 문제를 보다는 그냥 토론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쪽에 초점 맞춰서 물어봐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을 특별히 학습하지 않아도 맞힐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만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토의 같은 경우는 3번에 토의 같은
같은 경우는 협력하는 말하기, 그래서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만 보세요. 다만 여기에서요 354쪽에서 토론을 이용해서 심포지엄, 패널 토의, 포럼이라는 이런 토의의 형식이 언제 쓰이는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고요. 패널 토의는 청중 앞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집단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거. 포럼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청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립되는 입장을 대표하는 발표자가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사회 공통의 관심사나 특정 집단의 이해,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거, 이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예요. 그 다음에 발표라든가 연설은 그냥 먼지 정도만 가볍게만 확인하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요거 이런 문제를 나오면 그냥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잡다한 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건 암기할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단원 중간 문제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게 바로 이제 협력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무엇을 어겼는지 쪽으로 초점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 한번 보면 기억, 니은, 대화 1의 대화 보면 체중이 얼마나 되니 그랬을 때 55kg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체중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의 경류를 위배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파악하기 되게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보면 손님의 말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라는 거, 그죠? 요리 솜씨가 좋다, 그 다음에 음식이 맛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칭찬의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에서 개념만 알아두시면 적용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3, 4, 5, 6번은 쭉 넘어가고요. 그죠? 7번 문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발어와 관련되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청자의, 듣는 사람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거부감을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내용 맥락상 봤을 때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표현이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8번, 9번, 10번은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문 영역입니다. 장문 364쪽에 딴 건 됐고요. 64, 65쪽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요즘에 또 장문과 화법이 학생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 과정으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암기할 건 없고요. 장문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문 규정까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물어보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틀린 거,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르게 굳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죠. 다른 것들보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장문의 절차 같은 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문제화 되는 게 뭐냐면 구성 및 개요 작성에서, 그죠? 구성에서 일단 이런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를테면 단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락 구분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화 될 때 매번 나오지는 않지만 단락 구분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죠? 화제가 달라질 단락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것은 글의 모든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화되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 어떤 거 삭제할 것인가,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집성이라는 것은요,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거 잘 활용해서, 그죠?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 거,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고쳐쓰기에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개요 작성에서는 얘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개요 수정하는 문제에서는요, 원인과 대책,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1대1로 대응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하기나 고쳐쓰기는 개념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조건에 따라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대표기출 문제처럼 특정 부분에 밑줄을 치고 고쳐쓰는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문의 유형은 이런 것들만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정보 전달을 위한 거,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그 다음에 설득을 위한 거, 논설문, 건의문, 광고문 같은 거 있다.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기 표현과 상호작용을 위한 장문에 뭐 수필이나 기행문이나 서간문, 편지 같은 게 있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살짝 추가하면 기사문 같은 경우는 구성 방식 알아두죠. 그래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사문 구성할 때 육하 원칙, 이거 뭐 우리가 상식이죠. 그래서
OW1H 해가지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문 같은 경우에 크게 어디 갔는지 여정,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견문,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 감상 이렇게 전달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 조각 문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체크해드린 것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 계열의 문제에서 역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정답률이 언제나 70% 이상으로 나오고요. 훈련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3번 같은 게 전형적인 고쳐쓰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친 결과도 맞아야 해요. 그래서 디귿 같은 거 보면 3번과 관련되는 거 보면, 자,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경원되어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경원을 사서는으로 고쳐도요 이런 거죠.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을 사서는 역시 말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맞게 고친다면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해서는, 경원시 해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죠. 그죠? 고친 결과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게 개요 수정하는 문제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이 1대1로 대응되어야 한다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4번 보면 리을 쪽에 들어가는 게 요인, 원인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죠. 대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용시간 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시간이라는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게 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나 제시문 통해서 간단하게 조건을 준 다음에 이 조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표현된 거 찾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7번 문제로 어렵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이제 맨 마지막 문제인데요. 10번처럼 아주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 그죠? 조건들을 잘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친구들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데 조화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유추와 대조, 그러면 요 방식, 그죠? 한 상황이 다른 상황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차이점 중심의 소설, 그리고 가치 요소를 암시적이다로 이해했으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직접 조화를 이루어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1번에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여기서 바로 뭡니까? 대립적인 속성, 그 다음에 이와 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와 혀가 어울리는 상황을 아버지, 어머니가, 그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상황 대 상황이 비슷하다, 유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세상이 이치다 해가지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조화의 가치라는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1번이 되는 거죠. 자, 작문화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개념적인 것은 우리가 특히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협력의 원리나 공손성의 원리 같은 것들은 암기는 해야 되고요. 나머지 영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꾸준히 풀면서 훈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기태 36강 마무리하고요. 이제 스텝 1의 2권 영상 올릴 겁니다. 제가 꼬박꼬박 해가지고요. 빠르게